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흥미진진하게 읽어볼 책은 윌리엄 번스타인이 쓴 부의 세계사인데요. 이 책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옥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 대표님이 직접 저희에게 권해주신 책이고, 네, 또 직접 이 앞에 보니까 추천사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추천사 썼습니다.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책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역사과 출신인데 경제 분석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역사를 좋아하는데 그 역사에서도 특히 경제 파트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힘들고 어렵던 시기들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육신도 여물고 똑똑해지고 뭐 네.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예. 세계 경제도 수천 년에 걸친 발전은 있었지만 그 발전이 체감되지 않던 시기를 지내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에서 300년 전 사이에 갑자기 서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부터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 2% 정도가 왔다 갔다 나온단 말입니다. 평균적으로요? 예, 평균적으로. 근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과거의 경제 성장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대략 0.01에서 0.02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 1인당 소득이. 네. 그러니까 사람 1인당 소득의 증가가 예. 1만 2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농업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정주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 시기 내내 연 0.01에서 0.02 정도 성장을 하다가 200년에서 300년 전 사이부터 갑자기 한 1% 이상 또 최근에 많이 높을 때는 2% 이상까지도 경제 성장이 나오는 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다룬 수많은 책이 있는데 네. 그 책들 중에서 이 책은 대중들이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어쩌기 아주 편향된 또는 너무 편벽한 그런 결정론적인 생각들도 좀 이렇게 약간 배격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비관론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푸는 해법들을 좀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세계 경제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를 또 묵직하게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뭐라 써있어요? 제가 못 이어가지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운명은 아주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다라고 추천사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이죠. 예. 이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 언제냐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날인 거죠. 네. 그 어떤 날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결정, 뭐 얄타 회담이든 뭐든 아니면 저 일본이 항복선을 좀 늦게 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어떤 특정 날 이후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경제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됐고 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됐던 성과가 나타난 배경은 뭔가 이런 걸 이제 뒤져보면 그렇죠. 결국 여기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조건들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가 그런 경제 성장의 조건들을 충족하는가 또 이 정책과 반대로 갔는가 이 순리대로 갔는가를 따르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추천사 이름을 오래전에 어떤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과거의 어떤 선택 그 과거의 어떤 제도들 때문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네 가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지점이고요. 이 책이 2004년에 처음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는 2007년에 나왔었고 올해 또 개정판이 나온 책이고요. 이 즈음에 다시 나온 게 어떤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뭐 제가 한번 봐도 이 책이 그렇게 예. 묻혀지기에는 아깝다. 아깝고 또 2004년에 나와서 7년에 읽혀졌을 때와 지금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뷰가 그러니까 비전이 좀 달라져 있는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좀 표현하자면 성장의 시기 또 중국이 막 가세하는 네.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우길승천 세계 G2를 넘어서서 G1으로 성장할 것 같던 중국이 기세가 꺾여 있는 네. 반면 미국의 부활이라는 말이 그렇죠.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음. 어떻게 보면 또 성장률의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네. 2023년은 아마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거의 추산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성장의 역전들이 그 강력한 인구 대국인 중국보다 미국이 왜 살아났나? 또 이런 역전들이 나타나게 됐던 이유는 뭔가? 경제 성장의 배경은 뭔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윌리엄 번스타인 박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기본적 조건이 있고 이 기본적 조건들을 잘 지켜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 성장하지만 반대로 이 기본적인 조건들을 결여하거나 억압하거나 후퇴시키면 아무리 잘 나가던 나라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인사이트가 좀 저는 좀 와서 야, 이 책 저는 진짜 한 15년 만에 이 감수도 하고 이제 저 추천사를 쓰면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2007년에 봤을 때랑 2024년에 볼 때랑 또 다르다는. 예, 이제 제가 달라진 것도 있고 세상이 세상도 달라진 달라졌고. 것도 있고 또 책이 또 번역이 그때보다 또 좀 뭐랄까요,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좀 것 더 같기도 세련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윌리엄 번스타인인데 아마 그 투자 시장에서 조금 알려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그 근데 뭐 이분이 역사학자는 아니죠. 예,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또 엄청난 경제 예, 역사에 엄청난 대해서. 분이죠. 이분은 뭐 믿고 보는 몇 안 되는 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보니까 이분의 책을 안 읽은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분 책은 거의 다 읽었고 홍춘호 박사님은 원체 이제 독서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책을 쓰시는 분이다.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식이나 이해 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 찾아서 공통분모를 걸러내는 깔때기를 잘 만들고 걸음종이도 잘 좀 괜찮은 걸음종이를 써서 네. 정말 핵심만 딱딱 추려내는 그 솜씨가 천이무봉하다. 이런 정도로 글 잘 쓰시는 분은 좀 드물고 이분이 특히 썼던 책 중에 제가 추천사를 쓴 책만 무려 2개인데 군중의 망상이라는 책은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가를 자본시장의 그 버블과 패닉 그리고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가이아나의 인민사원 사건 같은 그 대학살 전부 독약 먹고 죽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밀림의 네네. 인민사원 사건 혹시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여튼 그런 왜 사람은 그 우리 밈이라는 약간의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서의 거의 네. 유행처럼 돼 있지만 생존 기계고 번식 기계고 양육 기계라고 그렇게 본다라면 네.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야나 사원에 들어가서 죽었던 400명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목사님 이제 사이비 목사님부터 수백 명이 그냥 얌전히 그 주사를 맞고 죽어요. 그래서 그 거기 찾아갔을 때 시체들만 쫙 누워 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왜 빚어지느냐? 사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이상해졌을까? 왜 이렇게 이상할까를 다룬 그 책 군중의 망상이라는 책부터 또 이 주식 투자의 세계에 뛰어드는 분들한테 거의 추천 도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책이 또 이 투자의 네 기둥이라는 거의 책. 기본서. 기본서죠.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책이 또 무역의 세계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무역 통계가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책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책들을 다양하게 또 제가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본에서 열심히 읽은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이제 뭐랄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의사로서 진료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공부가 취미이고 인생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명저를 쓰는 명저 제조기. 그리고 또 투자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뭐 돈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인세로 벌었는지 수익으로 네. 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왜 그러냐면 섞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종종 뭐 강의하러 다니는데 네. 박사님 어떻게 해서 파이어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책을 좀 많이 팔았어요라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게 종잣돈이 될 수도 뭐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구분을 짓기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윌리엄 번스타인 박사님이 의사 선생님이라 원래 부자이신지 책을 명저를 계속 쓰셔서 부자가 됐는지 운용을 정말 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을 직접 뵌 적도 없으니까 근데 책은 정말 기깔나게 쓰신다. 신경과 전문의, 맞습니다. 그리고 화학 박사, 의학 박사, 역사가, 그리고 실전 투자자, 투자 금융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또 컬럼을 기고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여튼 슈퍼 천재. 예, 슈퍼 천재. 뭐 이런 분 뵈면 이제 예. 좀 약간 기가 질리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아니 근데 홍준호 박사님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자꾸 이상한 데다가 저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키워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재산권. 재산권. 사실 뭐 재산권이랄 게 뭐 특별할 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책에서 쉽지 강조하는 쉽지 그 않습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내 거다. 여기서 이 땅에서 나는 공물은 나의 것이다. 일 뿐만 아니라 이걸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 이웃에게 팔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가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이 땅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입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소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저는 그게 참 재밌었어요. 예. 성서에 이제 성서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셨죠.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가서 땅을 사면서 이웃을 다 모아요. 잔치를 네.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화를 그때 그 전 주인에게 줍니다. 네. 그리고 전 주인에게 주면서 그 잔치를 벌린 주변의 이웃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 땅은 나의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아이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십시오. 아, 그 절차를 밟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요? 재산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이거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매매됐다라는 것을 인정이 필요하고요. 기록과 인정. 기록과 인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림으로써 누군가가 와서 이 땅을 뺏으러 갈 때 이거 누구 건데? 옆에서 라는 지켜줄 옆에서 증언이 필요하고 수 있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거래는 투명했기 때문에 이 거래 이후에 이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이 사람은 누구 것이고 아이에게 또는 자손에게 또는 다른 이웃에게 팔 수 있다,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걸 확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대단히 어렵다. 예, 뭐 당장 한국만 해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 사람의 것이고 이 사람의 것이라면 이 사람의 그 독점적인 처분권과 이 사람을 어떤 매매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에 관련돼서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이런 그 독점적 소유권이랄까 또는 동등한 소유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게 대주주들에게 주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심하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잖아요. 100% 정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당 10,000원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어떤 사모펀드가 대주주에게 그 사람의 이제 지배주주로부터 경영권을 가진 지분을 인수할 때는 한 2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10,000원을 들고 있는 주주들은 그 거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나도 그 가격에 팔 수 있게 달라는 걸 못하는 못하죠.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사실 이렇게 재산권의 개념에서 볼 때 불완전한 재산권의 측면들이 상당수 이제 존재하는 거죠. 또 이 불완전한 재산권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건 정부의 정책 중에 또 하나가 인플레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버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의 인플레이션, 제5차 화폐 개혁 이후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이 한 500배에서 5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상 위엔화나 달러로 경제가 돌아가는 사회가 됐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그 화폐를 너무 윤정기를 많이 돌리고 더 나가서 국권 화폐를 신권 화폐로 교환할 때 시간을 너무 억제하거나 또는 한도를 정해버리는 식의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를 한 방에 없애버리고 또 평등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동기들 속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런 인플레이션들이 발생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어떤 소유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소유권이 채권이겠죠. 그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부동산 이 세 가지 정도의 자산이 아마 중요한 우리의 자산일 텐데 이 자산 중에 인플레가 날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자산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이잖아요. 그건 그쵸.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권을 억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의 보호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뭐 대부분은 보호되지만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거고, 또 이 책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자산을 거의 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도. 뭐 지금 표현을 아르헨티나에서 하더라고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죠. 거기 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회사 자문을 하는데 예. 그 회사에서 아르헨티나로 동전을 수출해요. 오. 은화, 동화 이런 거 있죠. 네네네. 왜 그런 걸 수출하고 또 그 수출하신 분이 좀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잖아요. 네네네. 아르헨티나 경제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왜 그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수출한 대금을 네네네. 그분은 이제 달러로 받을 테니까 네. 그 결제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으니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 나라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쓸 생각보다는 윤전기를 돌려서 정부의 지출을 모두 해결하려고 드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국민들은 그렇죠. 아르헨티나 페소화 등으로 화폐를 받게 되는 순간 이걸 빨리 쓰는 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나온 당일에 다 쓴다 하더라고요. 예, 저축이 한 달치를 미리 사놓는. 저축이 의미 없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사재기가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담배가 더 공식 화폐가 되고, 또는 미국 달러, 뭐 좀 주변국에 있는 여러 통화들이 더 중요한 그런 물물거래에서의 중개수단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래서 동화, 은화, 금화 같은 실물 화폐도. 실물. 근데 실물 화폐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테두리 깎아내기 문제가. 조금이라도 예, 더 이렇게. 중량 속이기. 예, 그래서 아주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네,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았죠. 많은 그 테두리 깎아내기 솜씨들을 발휘하잖아요. 아무튼 믿기 글로벌 저 카퍼 그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우리나라 예전 구전들이죠. 그거 녹여서 파시는 분들도 종종 출연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에도 그래서 벌 받았던 사람들 많았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제 사전도 사전이지만 나라에서조차 그 주무부서들마다 다 화폐를 찍었어요. 부서별로. 예, 그래서 각 부서에 재정을 분할해주기보단 각 부서가 알아서 먹고 살라는 형태의 재정이었던 시절도.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모군란으로 이어지는 그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건 이제 세계사니까. 예, 아무튼 부의 뭐 세계사.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재산권의 문제라는 거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가 권력이 되게 개입하기 쉬운 영역이고 더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영역이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독점 이런 것들을 구현해줘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가 뭐와 연결돼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협상의 결과라는 걸 벌써 느끼셨을 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인정되는 재산권의 레벨이 많이 다르겠구나. 그리고 이 인정되는 재산권들의 근거를 만드는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3세기 이제 잉글랜드의 존 왕을 대상으로 한 마그나 카르타라는 건데, 네.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 이제 국민은 귀족이에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왕과 귀족 사이의 관계지 국민의 사이는 아니에요. 이거 왕과 귀족 사이의 어때 갈등에 대해서 왕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환한다. 그가 왕이 귀족을 상대로 절도, 납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귀족의 권리를 성문화하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하게 이런 절차들을 갖자. 그래서 의회를 만들거든요. 네. 요게 이제 1688년 명예혁명까지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요게 이제 귀족이었다가 자유민이 되고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마음대로 런던 탑, 영국 여행 가시면 꼭 가셔야 되는 그 런던 타워 오브 런던에 가시면 그 어마어마한 고문도구를 이제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 넣어놓고 어떻게 죽여줄까 돈 내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돈을 다 뺐다가 이제 혁명이 여러 번 나는 거죠. 쿠데타가 나고 뭐 다양한 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뭐냐면 어떤 사람의 돈과 재산과 토지를 뺏으려 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걸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바로
임금님의 왕위였죠. 명예혁명에서 이제 제임스 왕이, 그 전에는 또 찰스, 그 신교도 혁명 때는, 청교도 혁명 때는 찰스 왕의 모가지가 잘리거나 또는 임금님이 퇴위하잖아요. 지금 뭐였냐? 상대의 재산권을 뺏겠다면 너도 목을 걸어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국민이 무서워해야 재산권이 보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면 말뿐인 재산권의 보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인플레가 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녹아내릴 때. 그렇죠. 뭐 더 나가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벼락거지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사실은 재산권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도 다 재산권에 대한 보호들은 굉장히 시장에 존재하고 그게 무너져 내리는 시기가 나타날 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그리스 같은 경우에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 정치가 꽃을 피우고 아테네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또 1인 1표의 직접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던 시기에는 아테네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간과하지만 그 뒤 이제 만성적인 수년에 걸친 한두 번 전쟁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고 파산하겠죠, 그죠? 그 파산한 걸 재분배를 좀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귀족들이 과두정이 이제 출연해서 그 땅들을 전부 다 이제 자기들 소유로 만들고 소작농으로, 자유민들은 소작농 내지는 노예로 떨어지는 가운데, 그럼 군인을 벌충할 방법이 없으니까 직업군인, 용병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유민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에게 또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펼쳐지는데, 아무튼 뭐 핵심은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미래의 발전을 좀 예측하고 싶다면 이 윌리엄 버스타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재산권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독점적 처분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좀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도입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좀 투명해지고 더 이 사람의 소유권이 보호받고 국가가 이걸 잘 못 건드릴 거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나라일수록 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게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시작하면서 중국이랑 미국 이야기를 한 게, 그러네요. 저 이 책 읽다가 소름 끼쳤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유재산 그리고 이 재산권.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역사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뭐 사유재산 당연히 다 보장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인플레라는 것도 또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핵심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재산권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과학적 합리주의. 과학적 합리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중에 하나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저는 이거 이거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지식의 축적.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네. 사실 이 의무 교육이라는 것 또는 아이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종교혁명 이후의 일이에요. 어디도 그런 사회는 없었어요. 네. 의무 교육을 도입하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하는 건 없었죠. 네.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책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다른 네. 책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또 재밌는 책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중국. 예, 아마 이대호 기자님도 접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25세에서 35세 근로자들의 비중이 몇 %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학교 졸업장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네.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장까지를 가지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몇 프로일 것 같냐. 그걸 하는데 저는 20%라는 거에 대해서, 20%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거든요. 참고로 인도도 20%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학교 졸업장 정도이거나 중학교 중퇴가 대부분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거나 그 이상 학력을 가지신 분이 20%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성형 AI 세상을 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지식경제혁명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중인데 그렇죠. 이런 지식경제혁명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육체적 노동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죠. 재산권을 통해서 뭔가 사회의 부가 축적되고 그 축적된 걸 잘 관리하고 뭔가 새로운 걸 투자를 해 나가고 뭔가 이걸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의 전수와 습득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지식의 전수와 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 하늘과 땅 차이에 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학력이 얼마나 높고 낮으냐가 아니라 이 지식이 얼마나 오랜 기간 잘 전수가 되어가느냐. 되는. 그래서 이 책에서 음흠. 엄청 강조를 하는 게 바로 그 구텐베르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뭐 직지신경부터 그렇죠. 우리나라 훨씬 더 빨랐는데. 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아무튼 인쇄술에 있어서는 예. 거의 한국, 중국이 금속활자 만들고 뭐 목판부터 세계 탑이었는데 네. 이 18세기, 19세기 경 일본이나 유럽에서 출판된 건수들에 대한 통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지수 커브거든요. 이렇게 몇백 종이 몇만 종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독서의 시대가 열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16세기, 1500년대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457년 구텐베르그의 발명이 한 100년 사이에 전 유럽을 전부 사람들이 책 읽는 사회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문식률이 몇 프로냐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내갈 수 있는 사회. 그게 이제 이 책에서도 잘 나오는 그 바로 신교 또는 종교혁명의 의미 부분인데 네. 이거에 관련돼서 재밌는 논문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는 아직 소개가 안 됐죠. 왜냐하면 이 책은 2004년에, 그 전에 2004년 쓰여진 나왔지. 책이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온 재밌는 책들이나 재밌는 이런 그 흐름을 보면요, 그 종교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마르틴 루터가 네.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일수록 그 뒤 100년 동안 성장률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네. 유명한 책을 써서 프로테스탄티즘, 신교 정신이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일부 맞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루터가 그 독일어 성경을 찍어낸 거가 세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즉 라틴어로 엄청나게 문법이 복잡한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언어인 예.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만을 독점하던 그죠 신부님과 주교가 독점하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회로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일어를 읽을 수 있게 가르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의무 교육이 아이들에 대한 초기 의무 교육들이 활성화된. 그리고 지식이 똑똑해지는 순간, 그쵸 우리 한글 창제 때 반대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래 것들이 똑똑해지면 나라가 불안정해지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아래 것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생산성과 그리고 더 그렇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신박한 아이디어들을 실행을 시켜 나가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꾸 뭔가 새로운 지식들을 집어넣게 되는 자극을 주고요. 그 이 자극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혁명을 전후해서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뭐 종교적인 어떤 권위 이런 게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출판 인쇄술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이 출판 인쇄술의 비약적 발전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잘 배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권위에 도전하는 세상이 온 것. 물론 이것과 아까 이야기했던 명예혁명은 똑같이 왔겠죠. 왜냐하면 이제 권력자들이 너 마음에 안 들어 사형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렇죠.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또 자유로운 토론도 가능해졌겠죠. 아니,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이게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교육을 창발시킬 수 있는 어떤 억압적인 분위기를 해소하는 것,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나이로 너 몇 살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닌, 당신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 나 이거 몰랐네.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경제 성장에 이로운 거죠.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이 프로가 참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좋은 책들,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 편견들이 꽤 많잖아요, 세상에는. 예. 근데 이제 그런 편견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편견들 중에 하나가, 저 나라는 국민성이에요.
저 나라는 이게 국토가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의견 부분들은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은데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볼품이 없는 지역이라는 건 지리적으로. 위스키 먹으러 저 스코틀랜드 갈 때나 좀 그렇지만 그 구름 낀 음울한 풍경들 그리고 여름에도 뭐 시원하게 햇빛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그런 거에 비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또는 남부 프랑스 같은 지역들 여행 다니시면 와 여기 얼마나 비옥하고 풍부한가. 네. 도대체 농업 생산량의 측면이라든가 자연 지리적 환경에서 본다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지역들은 그 뒤에 산업혁명을 못 일으키고 왜 반대로 영국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의 시대 19세기를 자신의 시대로 만들었고 지금도 G7 중에 하나잖아요. 네. 왜 이런 걸 만들었나? 생각해보면 섬이라는 게 지리적 환경에서 본다면 분명 농업 생산력의 측면에서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네. 그런 지역일지 모르지만 이런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약간 교황청으로도 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이익이 된 면도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리적 환경을 봐야 되는 거지 지리적 환경이 모든 걸 좌우한다라는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과학적 합리주의. 그렇습니다. 이걸 또 후대에 얼마나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갑니다. 다음 키워드. 발달된 자본시장.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 그 세 번째가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 얼마나 금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장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들 이제 마켓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금융시장이라고도 하고 그 역사의 뿌리는 어디까지 거슬러 가면 좋을까요? 12%. 네? 바빌로니아의 대출 금리입니다. 12%.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제가 또 감수한 책 금리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런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역사학자죠 리처드 실러님이 쓰신 금리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금리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놀랐던 게 이 문자와 숫자의 발명은 모두 이 대출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거 기록하려고 예, 누구한테 얼마 그리고 어떤 점토판 금리에 누구한테 어떻게 꿔줬다 이거 적으려고. 그게 그러니까 회계용으로 그 쐐기 문자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런 문서들이 나왔다라는 걸 그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책 보면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자율은 사회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척도다. 즉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대부분 뭐냐면 인플레가 발생했겠죠, 그죠? 네. 아까 우리 재산권 이야기하면서 인플레 벌써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뢰의 저하를 반영한다. 신뢰의 저하.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 빌려준 거 이거 떼일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와 이 금리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1972년 8.3 4차 동결 조치를 네. 우리는 이제 모르는 분 안 계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하자면 이제 박정희 정부가 경제 성장 5개년 계획 펼쳐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70년대 초반에 우리 경제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왔어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 끝나간다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73년에 철군하잖아요. 네. 그래서 72년, 73년에 이미 베트남 경기가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하면서부터 뭐 지금 한진그룹 같은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을 이끌고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돈이 끊겼고 두 번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3억 35불 그러니까 3억은 무상 35불은 장기저리 차관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돈을 빌려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1년 GDP가 35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거의 한 돈이 10년치. 얼마나 큰 돈을 이제 1년치죠. 1년치인데 1년치. 그걸 그 뒤로 추가적으로 그 이상 규모를 빌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대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년 전 대비 10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공급 과잉. 사람들의 투자 붐들이 어마어마해졌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68년 70% 정도 올랐습니다. 68년에만. 예, 한 해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통계 작성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률 2위는 또 78년이고요. 그때 이제 중동붐. 자,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의 시기에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공급 과잉과 또 베트남 정전의 종전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채 동결이라는 걸 하죠. 뭐냐면 사람들끼리 기업 간에 빌려줬던 돈들 동결. 그리고 3년 거치 5년 상환. 더 나가서 이자는 16%. 이런 세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사채를 일거에 동결시키면서 쉽게 해서 이들기자가 저한테 돈 빌려준 걸 네. 동결시키고 이자를 깎았어요. 자, 그러면 조사에 나온 결과 평균적인 이자율은 얼마였나? 사채 이자율은 얼마였냐면 54%였습니다. 84년도에? 아니, 73년. 73년도에? 72년, 7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50%대. 자, 왜 그럴까요? 경제 성장률 암만 높아도 10%거든요. 네. 근데 왜 54%냐? 두 가지가 발명되는 거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 집값이 50%, 70% 오르는데 인플레는 측정된 것보다 사실 더 높았을 것이다. 네. 두 번째, 사채 동결 조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정도 금리와 이 정도 불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자, 우리 아까 재산권도 보호됐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의무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들을 받으면서 똑똑한 기술자들,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들 또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고 스타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어서 자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출금리 50% 이러면 할 수가 어떤 곳이 성공하겠는가?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결국 이걸 떨어뜨리는 게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럼 자본시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가 벌써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나왔죠. 재산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갈취하는 거죠. 대출해준 사람들의 재산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더 나가서 또 이런 그 합리적 이성, 합리적 과학주의, 뭐 과학적 합리주의 등등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미래 수익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프로젝트들의 증가 속에 이제 효율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그 시작은 1600년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네. 시작이 되죠. 바로 동인도 회사. 네, 그래서 뭐 거의 나라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수백 척의 회사 함대를 하나가.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IC 역시 영국 동인도 회사도 네. 인도 대륙을 인도 아대륙을 한때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만으로는 이거를 그렇죠. 규모가 안 되니. 규모가 안 되니까 주주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주주들에게 돈을 빌린 돈을 가지고 이 회사는 몇백 년간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배당을 해주고 또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시켜 나가는 네.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두 번째가 사람들 집집마다 숨겨져 있던 그 구들장 속에 숨겨져 있던 금과 은 같은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아주 가치를 인정받는 화폐들을 이제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끌어들여서 그걸 갖고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또는 EIC, 동인도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어떤 금융기관의 형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재산권 그리고 과학적 합리주의.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도시에 몰려들고 그리고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뭔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떼먹지 않을 거고 이 돈은 은행에 가면 좀 보호될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런 금융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이 금융 시스템에서의 가장 특징은 승자 독식이고 크면 클수록 좋은. 왜냐하면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만 대출의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험이 분산이 분산되니까 네. 한 사람한테만 대출해주면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메디치 그 은행도 실제로 그 프랑스에 있던 지점이 임금님한테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 망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출을 좀 소액으로 분산시키는. 그럼 소액으로 분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그 담보가 부동산. 그래서 재산권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본시장이고 이 자본시장은 한번 형성이 되고 중심지가 형성되면 그 중심지에서는 끊임없는 선순환이 왜? 이자를 계속 떨어뜨리니까. 네. 위험을 분산시키고 더 많은 돈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그리고 신뢰를 얻어 나감으로써 이자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왜 산업혁명에 성공했어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거의 다 나왔는데 그러네요. 바로 함대를 건설해서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에게 만일 영국이 점령당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이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됐겠죠. 예, 약탈당했겠죠. 나폴레옹 군대는 그 병력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먹이고 입힐 만한 어떤 재정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탈로 보급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반도 전쟁. 음. 스페인에 진출했다가 나폴레옹이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네. 그 굶주려서 당한 패배입니다. 이게 약탈을 하다가 결국 스페인 국민들의 반란에 직면한 상태에서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전쟁에서 맞서 싸워주지 않아요. 왜? 굶주리고 있는 군대랑 빨리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시간을 끌어도 되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끌어내는 걸 보면 다 이 답이 딴 나라에 비해서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금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아까 바빌로니아 12% 그랬는데 저 나폴레옹 전쟁 때 영국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약탈로 군대를 입히는데 네. 영국은 대출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세금을 더 걷는 거는 불황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하는 거죠.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로 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배가 트라팔카에서 프랑스 해군을 쳐부수는 거고. 결국 돈으로 하는 거죠, 전쟁은. 이때부터 발달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돌게끔 만들고 그게 산업을 키우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시스템을 지키면서 신뢰도 키워나가는 거고 그게 또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를 일으키기 위해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역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본시장이 뭐 앞에서도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또 네덜란드 금융시장이 좀 몰락한 이야기도 또 나오던데요. 자본시장이 완전히 꽃을 피게 된 계기 시점은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이제 시작이야. 예. 17세기 네덜란드인데 네. 네덜란드에게 운이 없었죠. 운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운도 좀 따라야 되더라고요. 자본시장이 계속 발전을 해나가려면 결국은 뭔가 그 나라가 너무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면 쉽지 않다.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네덜란드가 참 훨씬 더 영국보다 더 사실 산업혁명을 일으킬 만한 역량, 여건은 돼 예, 있었죠. 뭐 재정권에 대한 보존이 네덜란드가 제일 강한 나라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간척으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해 그쵸, 매립해서. 땅을 만들어서 간척해서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원래 없잖아요. 바다였죠. 그걸 흙을 져서 날라서 운하를 만들어서 간문을 만들어 물을 빼냄으로써 그 땅을 만들었으니까 네. 소유권 문제가 영주들하고 싸울 일이 싸울 일이 애초에 없었던. 애초에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두 번째가 이게 과학적 합리주의 면에서도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우신예찬 같은 그런 네. 책을 쓰신 분들이 전부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그 종교의 세력이 약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만들어진 주교관들은 다 산에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 대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마른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음. 축축한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권력이 투사가 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잘 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 바로 전쟁이 끝없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육지에 있었습니다. 내륙에. 내륙에 있어서. 그래서 특히 옆에 누가 있었냐? 예, 루이 14세가 이끄는 프랑스가. 그러니까 끝도 없는 전쟁의 연속.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가 될 때마다 운하를 터뜨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적의 진군을 막는 이런 극단적 전략들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 또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오래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회계 문제라든가 이런 분식 문제들이 엄청나게 부각된 것들도 있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제일 믿을 만한데 네, 여기는 약탈당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임금님도 혁명으로 쫓아낼 정도로 뭔가 재산권 보호도 좀 잘 돼. 군사력도 세고 바다랑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유럽 대륙으로부터 직접적인 침략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임금님도 비단 갚으면 몰라낼 정도로 재산권 보호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나라인 영국으로 돈이 가고, 그 영국이 이제 여러 번의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이제 패권들이 서서히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미국으로, 특히 JP 모건이 이끄는 네. 5월가의 금융가들로 넘어가는 과정들도 이 책에 잘 그려지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야기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효율적인 운송과 통신.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조건들,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한 어쩌면 필수 조건. 첫 번째가 재산권, 두 번째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세 번째가 발달된 자본시장, 그리고 효율적인 운송과 통신. 요건 이제 이동과 소통. 저는 결과 같아요. 결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달성이 되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의 엔진이 뭘까? 이런 통신과 교통수단들이 발달해야 경제가 발달한다, 동의하는데 네. 이걸 로마 사람들이라고 못 만들어내고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하기 싫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잖아요. 왜? 어찌됐든 경제가 발전하면서 운송과 통신도 자연스럽게 발달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이 책이 정말 저는 재밌게 읽었지만 네. 요 효율적인 운송과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성장의 근거이고 발달의 어떤 조건이다라는 건 알겠지만 이건 앞에 했던 재산권의 보호와 과학적인 합리주의 그리고 발달된 자본시장이 뭉쳐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아닌가.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네. 다 상호작용하는 거지만 전 뭐 이분이 쓴 특히 무역의 세계사를 읽으면서 그 교육 비용의 극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통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왜 아일랜드 사람들이 1850년대, 60년대에 그 감자 기근을 겪으면서 네. 왜 미국으로 갔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때 답이 영국 지주들이 다 밀을 다 뺏어가 버려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 말고는 먹을 게 없는데 감자에 입마름병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게 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까지 우린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무역의 세계사라는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대목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증기기관을 단 증기선이 나오면서 운송 비용이 50년 사이에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가서 내가 하인으로 몇 년 일하겠어요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용이 없잖아요. 배를 타고 네. 증기선을 타고 북미 대륙으로 건너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0년 동안 저는 이 사람 밑에서 하인으로 일하겠습니다라는 고용 계약서를 쓰고 가요. 근데 그 정도를 하면 5년, 10년 정도만 내가 이 집에서 하인 생활을 하면 자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하니까 떠나는 거지. 네. 평생 노예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어마어마한 운송 비용의 하락들이 관측이 되는데 그 하락의 속도를 보고 있으면 거의 100분의 1 토막이 한 200년에 걸쳐 발생을 해요. 석탄, 밀의 어떤 운송 비용이.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의 하락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최근에 누리는 것 같은 바로 우리 인터넷 비용 또는 네. 통신 비용의 하락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하철에서 다 동영상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제한이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 과정에서 유튜버들도, 저도 뭐 유튜버 하지만 네.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세상 경제가 또 실시간으로, 물론 노이즈도 엄청 많습니다만 다양한 정보들이 교환돼 가는 것처럼 결국 이런 교통과 통신, 운송과 통신의 발달들이 경제의 성장을 자극한다. 이걸 인정하는 태도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대목에서 저는 북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거든요. 앞부분에 약간 운을 떼셨던. 네, 그래서 심쿵 한방 지금 한번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나요? 같이 네. 한번 들어보시죠. 심쿵 한방입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부의 세계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근대적 번영의 4가지 기반 중 재산권이 가장 먼저 생겨났고 가장 중요한 요소다. 99%의 문자 해독률과 근면한 사회를 갖춘 북한의 1인당 GDP는 900달러. 반면 문자 해독률 44%에 온종일 커피를 마시면서 양탄자를 사라고 관광객을 성가시게 하는 모로코의 1인당 GDP는 3,260달러다. 자, 이거
상징적인 그림이네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북한은 이렇게 됐을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저 운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펼친 게 저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온 가장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송이요? 예, 바로 그러니까 어떤 뭐 사유재산권이나 이것부터 이것도-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있는데 북한의 그 철도망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일제시대 때 그대로예요. 그리고 도로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이것도 않습니까? 아까 운송과 통신을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원인으로 여기서는 또 원인이 북한에서는 되기도 작용하는 하고. 거죠.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아세요? 각 지역이 자력갱생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면 안 안 되는 되는 예, 체제이고. 체제이고.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뭐 호구제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어, 이걸 딱 보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의 심쿵 한방으로 소개했던 이유가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약하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 어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프라를 까는 그런 대국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어떤 나라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류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통신 시스템들의 정비 이런 경제 전체의 인프라를 깔면 또 역설적으로 교육을 촉진시키고 왜냐하면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떠나 나올 수도 있고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또 대도시에 돈들이 모여들고 부자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자본시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나라의 미래, 어떤 나라의 경제 발전들을 촉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역사에서 오늘 교훈을 하던 거죠. 그렇죠. 재산권을 보호하고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운송과 통신 쪽에 혁신적인 어떤 발전들이 있으면 빨리 수용해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이게 안 되면 또 이게 지체되거나 이거에 대한 투자가 게을러지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유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 여행해 보신 분들 다 느끼지 않으세요? 지하철에서 전화가 되던가요? 그냥 옛날 그대로 있는 예, 왜 이렇게 됐을까? 머물러 있는 왜 이렇게 됐을까? 또 고속철도가 우리는 정말 이제 전국 방방곳곳을 다 가는데 당일 생활권. 당일 생활권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 나라는 그런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또는 주요 간선도로들의 노후화 현상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건설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주요 철도들의 노후화 현상이 벌어지는 지역들 되게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런 통신과 또 운송의 발전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서 보게 되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자문사 대표니까 네.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이 요건에서 볼 때 개선되는가 악화되는가를 판단한다면 그렇죠. 좋은 투자의 기회도 또 잡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네 가지 모두 다 우리나라에 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유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즉 교육, 발달된 자본시장, 운송과 통신에 계속되는 혁신 과연 이게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혹은 악화되지는 않는가 혹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달되고 있는가를 또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두껍고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홍준호 박사님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또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가 다음 주 별책 부록은요.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책도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